대지와 도로의 관계 보겠습니다. 이거 그 선생님들 교재는 376페이지에 있어요. 376페이지에 있고요. 자, 먼저 보죠. 도로라고 하는 거는요.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거는 폭이 일단 4m 이상이어야 돼요. 도로의 폭은 기본적으로 4m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여기에 자동차가 지금 제가 도로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통행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건 도로다라고 하는 예정 도로를 포함해서 다 도로라고 합니다. 일단 4m 이상이어야 되고요. 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거기 볼게요. 반가로 1번에 자,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자,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면 그 땅이 맹지가 아닌 이상은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죠. 도로가 있는데 도로부터 벗어난 땅을 우리가 바보 땅, 맹지라고 하잖아요. 이거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대지는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도로라고 한다면 대지는 이렇게 도로에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죠. 다시 도로가 이렇게 이게 도로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2m 이상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지가 이런 모양으로 예를 들어 생겼다. 그리고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대지 모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뭐 건축물이 생긴 건 상관없고요. 일단 이 대지는 도로의 이 부분, 접한 부분이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요거는 이 얘기예요. 이 건축물이 여기 있는데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얘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예요. 공장의 경우에는 이 바닥 면적 합계가 커가지고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자, 이 도로 폭이 6m 이상이어야 하고요. 6m. 그러니까 도로는 아까 우리 4m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여기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 폭을 가진 도로에 여기 2m가 아니라 이 부분이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4m 이상.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은 그냥 보통은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야 맹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여기 건물이 있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4m 이상 접하라.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반가로 3번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건축물이 지어지는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건축물이 지어지는 한계선이에요. 이 말은 어떠한 건축물도 이 건축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지가 있으면 그 안에 건축선이 존재하고요. 그 대지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선. 근데 지금 3번에서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지표 아래 부분은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있다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볼게요.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할 때는 도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도로예요. 도로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물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배가 경사도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인데 요 가운데 여기 중심선이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높이를 측정하는데 그 옆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여기 도로가 있는데 지금 요 옆에 어떤 대지가 이만큼 있어요. 요걸 그려본 거예요. 이 도로가 이렇게 생겨먹은 거고, 요 옆에 이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요 옆에 땅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지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와요.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긴 지하층이에요. 여긴 지하. 여기 그라운드니까 여기 지하층인데 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건축을 여기가 이 부분이니까
건축선이 존재를 하는데, 건축선이, 예를 들어서 건축선이 이렇게 생겼다. 이게 지금 노란 게 건축선이에요. 건축을 할 수 있는 선. 자, 건축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하 같은 경우는 건축선을 넘어서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근데 그 위를 볼게요. 이게 높이가, 건축물의 높이를 또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4.5m예요. 4.5m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1층에 보면, 여기가 1층이죠. 1층에 출입구가 있잖아요. 지금 노란 선은 건축선인데, 출입구를 이렇게 열었을 때, 이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입구를 열었을 때,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구 달 때, 만약에 여기 굳이 건물이 여기까지 왔다면, 안쪽으로 열 수 있게 해야 돼요. 안쪽으로. 여기 2층 되면 창문이 있죠. 창문도 마찬가지로, 이 창문도 이렇게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창문 열었을 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트럭 지나가거든요. 트럭 지나가는데 이거 건축선 넘어가면은 트럭이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4.5, 이건 트럭 기준이에요. 트럭. 그래서 근데 4.5m가 넘어가면 창문이 이 건축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돼요. 4.5m가 넘어가면 이 건축선을 넘어서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을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도 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하 같은 경우는. 자. 그 이야기가 다시 볼게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자, 지금 보면 건축선에, 이 건축선이죠. 이게 노란색이 건축선인데 이거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4.5m 이하 부분은 건축선을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4번이요.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된다. 그렇죠. 너무 이게 출입구 열고 창문 열었는데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굳이 여기 건축물 달려면 안쪽으로 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4.5m 넘어가면 이건 괜찮다. 도로, 큰 트럭 지나가도 다 된다.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5번에 요거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자꾸 뭐 늘어나가지고. 5번에 막다른 도로, 요거 하나 써놓으실까요?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가 있어요. 막다른 도로가 있는데요. 막다른 도로는 뭐냐면, 이게 도로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도로의 너비라 그래요. 도로의 너비라 그러고요. 이거를 길이라고 합니다. 도로의 길이라고 해요. 자, 길이, 너비, 이렇게 있는데요. 자, 길이를 먼저 볼게요.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 그리고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 그리고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물. 예전에도 제 친구네 집이 이렇게 생긴 집이 있었어요. 길을 막 가다가 갑자기 골목길로 들어가면 저 끝에 건물인데 그게 자기 집이래요. 그래서 이 길이가, 이 골목인데, 골목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10m 미만짜리, 10m 이상 35 미만짜리, 35m 이상인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도대체 그럼 너비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문제가 도로의 넓이를 얼마나 할 거냐? 자, 그거죠. 도로의 넓이를, 이 너비를 얼마로 잡아야 되냐? 이게 이제 가끔 시험지에 나와요. 그래서 10m 미만이라면 2m 이상으로 하라. 자, 그리고 이 길이가 10m가 넘고 35m 미만이라면 3m 이상으로 하라. 너비를. 자, 그리고 35m 이상이라고 하면 6m 이상으로 하라. 라고 해서, 자, 이렇게, 요 정도만 좀 봐주세요. 이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이제 5개까지 아시면 다 된 겁니다. 자, 이제 됐고요. 34페이지 갈게요. 34페이지. 34페이지요. 건축선이 있어요. 건축선. 요거 쓰신 거. 요거는 아까 여러분들 선생님들 교재는 378페이지에 있어요. 378페이지. 제가 선생님들이라고 호칭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감은 없으시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제 수업에 듣는 학생들은 그냥 일반 학생들,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 제가 그냥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살면서 선생님의 위치에 서라라고 해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게 누가 됐건 다 그냥 제 수업 듣는 분들은 그냥 다 그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래서, 예. 근데 정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공개공지, 거기 아까 건축선 볼게요.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요 뜻, 지금 적은 거, 요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이제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선을 이제, 최후의 선을 이제 건축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번이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을 후퇴한, 2분의 1의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본다. 자, 아까 도로는 최소폭이 얼마예요? 4m. 도로는 4m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도로가 여기 있는데, 도로가 여기가 폭이 3m라는 거예요. 3m. 3m인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도로가 3m가 있고, 여기 내 땅이 있어요.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도로의 중심선이 있겠죠.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씩을 후퇴하는 거예요. 도로의 그 너비가 필요한 거는 4m죠. 4m. 그럼 얘는 지금 3m니까 1m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1m를 마련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2분의 1씩을 후퇴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2분의 1씩 후퇴하게 돼요. 그럼 결국 원래 여기 대지였는데, 대지에서 얼마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50cm만큼 들어가겠죠. 50cm 들어가면 1m가 되는 거니까 도로는 4m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까지, 자, 필요한 거리에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의 수평 거리를 후퇴한다. 그래서 지금 2분의 1을 후퇴하게 되면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이 이제 건축선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가 도로였는데, 여기서 2분의 1을 후퇴하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새로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땅이, 여기도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 이 땅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겁니다. 건축물을, 건축선 바깥으로 지어야 되겠죠? 이 안에는 이제 건축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지라 그래도. 그래서 여기 건축선 바깥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볼게요. 도로 반대편에 경사지나 하천 또는 철도 부지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다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얘 폭이 또 똑같이 3m라는 거예요. 도로에게 필요한 폭은 4m인데 지금 내 땅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씩, 필요한 거리에 2분의 1씩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2분의 1, 이쪽으로 2분의 1 이렇게 후퇴를 해서 건축선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철도가 지나가요. 철도. 또는 철도가 지나가거나 또는 여기 하천이 막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천. 강물이 막 흘러요. 또는 여기가 낭떠러진 거예요. 그럼 이쪽을 확장할 수가 없죠. 확장할 수가 없으면 여기 요 점을 고정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필요한 거리 4m를 잡아야 돼요. 도로에 필요한 폭 4m를 잡아요. 그러면 자, 요 선이 이제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건축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얼마가 들어가요? 1m를 잡아놓겠죠. 1m. 그럼 내 땅 이게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얘가. 1m 들어가서 이 부분에 한해서 요 건축선 이후로 이 부분에 한해서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한쪽에 원래는 양쪽으로 이렇게 2분의 1씩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에 경사지나 이 경사지여갖고 확장을 못해요. 넘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천, 철도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기준으로 해서 그냥 전체 필요한 폭만큼 이동한다. 건축선이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거죠. 4m가 이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면 공개공지가 또 나왔어요. 공개공지 볼게요. 공개공지요.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 써보실까요? 374페이지에 있어요. 374페이지요. 그 책에, 소규모 휴식시설을 말합니다. 공개공지는 소규모 휴게시설을 말해요. 자, 소규모 휴게시설을 우리가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큰 MBC 앞에도 가보면, MBC 앞에 보면, 그런 공공건물 저 이렇게 가보면, 앞에 어떤 광장이고 그 광장 앞에 뭐 파고라 그런 거 있죠. 파고라 아세요? 정자예요. 정자.
정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 앉아서 쉴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공지라 그래요. 뭐 폭포 설치해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기 파고라 의자 갖다 놓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공개공지 이건 별표하시고,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있어요. 일반 주거 지역, 사람 많이 모이는 데죠. 준주거 지역. 자, 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알파적 기능을 하는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거 기능과 함께 다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준주거 지역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요, 상업지역, 사람 많죠? 그리고 공업지역인데 동시에 다른 기능이 섞여 있는 것을 준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글자를 따요. 일준상준. 자, 요거 하나 글자 따시고요. 그 옆에 밑에 보니까, 자,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부하는 지역에서 동그라미 하세요. 도시화가 된다는 얘기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죠. 그래서 일준상준도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설치할 수 있다죠. 자,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된다. 일준상준도 외우시고요. 그러면, 자, 무작정 설치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규모를 갖고 있는 그 옆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에 한해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라. 그 의자 갖다 놔라. 이런 얘기예요. 파고라 갖다 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자 갖다 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에는 지금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이런 큰 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런 지역에는 지금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자, 요거 또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두 문자 따서. 종교와 문화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때에는 업숙해야 된다. 엄숙인데, 자, 업숙해야 된다. 업숙해야 한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다. 운수다. 자, 종교와 운수. 문제인데, 자,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업숙해야 된다. 엄숙해야 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볼게요. 지금 종교시설. 그렇죠? 그리고 운수. 그리고 거기 문화시설도 있었죠? 자,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판매시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 다 들어와 있어요. 종교, 운수, 판매, 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업숙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공개공지가 필요하다. 네. 근데 문화상품권의 가격이 얼마예요? 5,000원.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됐죠? 네. 6개. 이런 게 문화상품권의 가격은 5,000원. 업숙해야 된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거기 뭐 자세한 거 좀 볼까요? 밑에 한번 읽고 그냥 보시면 돼요. 확보 면적,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자, 조례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경우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설치 기준 및 구조 보면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 자,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틸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자, 필로틸 구조 아시죠? 그게 기둥 서 있는 거. 기둥 서 있는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건물들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2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1층 그라운드 레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둥 박아놓은 거 있죠. 이걸 필로티 구조라고 그래요. 필로티 구조. 자, 그래서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자, 반대로 이건요.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당연한 거죠. 사람 모여서 쉬라 그랬는데 물건 쌓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친환경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정자예요. 정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더라?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정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의자, 등나무 의자 갖다 놓고 사람들 여기 앉아서 쉬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걸 파고라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향기 좋은 아카시아 꽃들 막 이렇게 피고 막 이렇게 여기 사람들 모여가지고 여기서 막 담수하고 담배 피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이거를 이제 파고라라고 합니다. 공개공지 안에 이런 거 설치해야 된다. 자, 그리고요. 법 적용의 완화예요. 완화 체크하시고요.
자, 공기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지공에서 설치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과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기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두 번째 줄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용적률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개를 설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높이 제한은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더 큰, 그러니까 옆으로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보면은 1번, 반가로 1번, 2번 있는데, 자,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금 완화한다. 두 번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두 가지는 공개공지의 완화 범위예요. 공개공지의 완화 범위. 3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는. 자, 공개공지 완화 범위. 자, 그래서 1.2배. 그냥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35페이지 갑니다. 35페이지 가시면, 요거는 3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그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인데 원칙을 볼게요. 자,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걸쳐서 자,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에 대지에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의 그 규정이, 앞에 규정이란 말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규정이 적용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내 땅이 이렇게 위치하고,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대지에 지금 예를 들어서, 대지의 과반, 대지의 절반 이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거지역 이 부분이 이제 주거지역이다. 만약에 이렇게 잡혀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지, 내 땅은 이렇게 흰색 면적인데 내 땅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내 대지 전부에 지금 주거지역의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거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마찬가지예요. 건축물의 일부가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미관지구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게 미관지구예요. 이렇게 되면 미관지구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라. 원래 이쪽 땅은 미관지구 적용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란색이 지금 미관지구가 설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원래는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관지구. 이 부분도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세 번째죠. 건축물이 방화지구, 그 밖에 구에 걸쳐 있는 경우. 우리가 전에 이것도 했었죠? 예전에 한 두째 시간 정도 했었죠? 건축물이 방화지구, 그 밖에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방화 규정을 적용한다. 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방화지구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방화지구가 여기 설정이 됐다. 방화지구가 설정됐다라고 한다면, 자, 건축물 전부에,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 건축물 전부에도 이제 방화 규정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보니까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됐다면, 자, 이게 만약에, 요거는 이제 건축물이에요. 요 건축물이고, 대지가 요렇게 원래 있어요. 대지가 있는데, 방화지구가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이렇게 방화지구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 원래는 대지와 건축물에 다 방화지구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여기 방화벽이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방화벽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불이 넘어갈 일은 없잖아요. 방화벽이 설정되어 있으면 건축물에 이렇게 방화벽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화벽이 설정된 경우에. 자, 그래서 단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역된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방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화지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번이요. 대지가 녹지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한다. 자, 요것도 이제 한 번씩 그려보세요. 그냥 한 번씩 그려보시면 그냥 이게 뻔한 겁니다. 자, 뻔한 것이고요. 자, 단, 밑에 보니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 방화지구에 걸쳐 적용되는 경우에는 2, 3의 규정을 따른다 그랬는데, 녹지지역이 있고 그 안에 어떤 건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에 걸쳐 있다는 뭐예요? 전 지역의 그 건축물이 다 미관지구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전 그 건물이 방화지구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관지구에 속해 있거나 방화지구에 조금이라도 접촉돼 있으면 다 미관지구의 규정을 따르고 방화지구에 접촉돼 있으면 방화지구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전염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염된다. 다만 방화벽이 구획되어 있으면 그때는 전염되는 거 아니다. 전염을 막았으니까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자, 건폐율 용적률 밑에 나와 있는데요.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대는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개별법이 건축법이니까 개별법을 우선 적용해서 자,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적용하지 않고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한다. 자, 이제 대지의 분할 제한을 볼게요. 대지의 분할 제한. 자, 보니까 거기 보면 용도 지역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용도 지역별. 자, 대지의 분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4m짜리 이게 기본적으로 4m죠?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고 이렇게 지을 때 딱 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하고는 다른 거죠. 토지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용도가 특정된 게 이제 대지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근데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이렇게 위치하니까 이거 생각할 때 이거 이쪽은 땅을 안 쓰고 있으니 이거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땅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대지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렇죠. 맹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잘라가지고 이거 팔아먹을 수 있다네요. 그럼 이 부분은 얼마큼 접해야 돼요?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이 부분 2m 그쵸? 2m 4m 도로가 이게 폭이고 요거는 2m 이상. 그래서 대지가 요렇게는 이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이제 판매를 하려면 이게 만약에 주거지역이라고 한다면 자, 요게 60제곱미터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0제곱미터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그게 나온 겁니다. 거기 보시면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인데요. 최소 분할 면적에서 주거는 6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분할해서 팔 때는 60제곱미터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60제곱미터가 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분할할 수 있나요? 대지가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예요. 이거 분할해서 팔 수 있나요? 대지가 100제곱미터인데 이걸 분할해서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분할할 수 있나요? 지금 주거지역이에요. 될까요? 68, 9, 40 쓰고요. 분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과 40 이렇게 분할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분할이 60 되는데 40은 분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하고 남았을 때 6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할하고 남았을 때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제곱미터짜리 가지고 분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남아있는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공업도 마찬가지로 1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분할로 남아있는 면적이에요. 자, 그리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관리 농림 자연지역도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자, 됐고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재 400페이지에 있어요. 400페이지 보시고요.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거기에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도로예요. 도로예요. 근데 도로에 갖춰진 일단의 집들이 있어요. 사방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집들이 있어요. 보통 한 10가구에서 보통 한 20가구 정도 돼요. 이런 곳에 위치한 집들을 가로구역에 있는 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도로로 둘러싸인 거죠. 도로로. 이렇게 10가구에서 보통 20가구. 이런 지역을 이제 가로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뭐 이런 것의 높이 제한. 요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왜냐면 이제 가로구역 자체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법에서 이제 폐지가 돼가지고, 요거는 아직 남아있긴 있는데, 뭐 우리 그 도정법에서 요런 그 가로구역 규정 자체가 삭제가 돼가지고 요것도 아마 이제 조만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인데 요거는 교재 401페이지에 있고요. 첫 번째 볼게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원칙은 정북 방향으로부터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1.5m 이상을 띄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자, 건축물 높이 2분의 2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라. 2분의 2 이상 띄워서 건축하라.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이제 볼게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그게 주거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쪽이 이제 정북지역이다. 그러니까 정북쪽이라는 거예요. 북쪽인데 여기 이제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요? 여기 이렇게 건축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근데 얘 높이가 9m가 안 되는 거예요. 9m 이하. 얘가 9m 이하입니다. 9m 이하. 9m 이하의 경우에는 요 띄는 경우, 이격거리를 자, 1.5m 이상으로 하라. 1.5m 이상으로 하라. 정북 방향에서 1.5m 이상을 띄워서 9m 이하짜리 건물에는 건축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높이 정북 방향으로서 건축을 하는데 얘가 높이가 9m 이상인 건물이에요. 좀 큰 건물이죠. 큰 건물일 때는 자, 요 이격거리를 얼마로 할 거냐? 건축물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물 높이.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이 뭐 20m짜리다라고 하면 그 반 이상, 10m 이상 띄워서 이 거리가 이제 10m가 되겠죠? 10m 이상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9m를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라.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4번. 자, 요건 좀 별표하시고요. 36페이지 왔어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교재는 395페이지에 있어요. 395페이지에 있고요.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 방법. 자, 별표하세요. 자,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 방법.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대지 면적 산정이 있고요. 두 번째 건축 면적 산정이 있고 세 번째는 바닥 면적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바닥 면적 산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지 면적 산정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대지 면적 산정하는 거 아까도 이제 해놨으니까 도로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자, 도로가 있고요. 근데 도로의 폭이 불행하게도 원래 4m여야 되는데 3m랍니다. 3m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쪽에 내 땅이 있어요.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으면 원래는 도로의 중심선을 잡고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씩 후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4m를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이쪽에 뭐가 있냐면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하천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쪽에 남떨어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경우라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쪽 지역으로부터 이 끝점으로부터 이쪽으로 도로가 필요한 그러니까 도로에 필요한 4m만큼을 이쪽으로 후퇴를 하는 거죠. 대지 쪽으로 후퇴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건축선을 잡는다. 그래서 빨간 선이 이제 건축선이 됩니다. 건축선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대지에 지금 대지 면적은 얼마냐? 이걸 이제 물어봐요. 대지 면적은 얼마냐?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흰색 건축선 잡기 전에 이 지역을 20m라고 할까요? 20m. 그리고 이 지역을 30m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땅이 이렇게 있는데 내 땅의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제가 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해볼게요. 20 곱하기 30 해갖고 600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자, 건축선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뛴 거리가 얼마예요? 4m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도로가 3m니까 요만큼 1m가 왔다는 거잖아요. 1m가 왔으니 요만큼 이제 1m가 돼요. 요만큼 얼마예요? 19m가 되겠죠. 19m. 그러면 19 곱하기 요거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57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 면적은 570제곱미터다.
570제곱미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도로죠, 이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땅이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땅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지금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지금 대지의 면적은 이 길인가요? 이거? 대지의 면적은 이 길일까요? 아니면, 수평 면적으로 잡을까요? 수평으로 잡는 거예요. 대지의 면적은. 이게, 대지의 면적은 이쪽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잡는 겁니다. 수평 면적. 자, 수평 투영 면적. 그래서 거기 수평 투영 면적이다.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거는, 말뜻이 수평 투영 면적이다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렇게 생긴 거를 경사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경사 투영 면적은 아니고요. 항상 수평 투영 면적,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수평 투영 면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다.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 투영 면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면적을 계산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바닥 면적 계산할 때는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계산을 한다. 자, 이제 이게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건물에 있어서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건물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만약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똑바르게 사각형은 아닌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건물에 외벽이 있어요. 외벽. 요게 이제 안쪽에 실내고, 여기 외벽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외벽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외벽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자, 외벽에 중심선이 있어요. 외벽에 중심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벽 두께 딱 중앙에 중심선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이다. 그러니까 건물의 바닥 면적이다. 이런 것들은 이 외벽 중심선 사이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 선 요만큼이 이게 바닥 면적이 됩니다. 바닥 면적이. 그러니까 그 외벽의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의 면적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면적,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 자, 됐고요. 자, 밑에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바닥 면적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반갈 1번이요.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유소 가보셨죠? 주유소. 네. 주유소 가시면 이런 거 있죠? 천장만 있고 이렇게 생겨 먹은 거 있죠? 여기 옆에 차 대고. 그쵸? 이렇게 생겨, 여기는 이제 땅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있는데, 요런 거, 요렇게 생긴 구조물에 있어서 바닥 면적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쪽 천장에서 1m씩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1m씩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요 빨간색 면적만 나오겠죠? 그럼 각 양면에서 다 1m씩 다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간색 면적, 요 부분만큼을 이 구조물의 바닥 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의 발코니 등, 자, 요 2번은 잠깐 나중에 하고요. 3번 먼저 볼게요. 3번 먼저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어 유사한 부족. 필로티가 이거예요. 필로티가 이겁니다. 자,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의 공중이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네 번째 볼게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자, 다락, 자, 층고, 이제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 자, 층고가 1.5m, 경사진 경우에, 지붕의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 굴뚝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걸 외우셔야 되겠죠? 어떤 건물의 바닥 면적, 그러니까 연면적 계산할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자, 외우세요. 그리고 굴뚝. 이건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됐고요. 거기 2번 아까 위로 올라가서요. 2번이 중요해요. 이건 별표하시고요. 주택의 발코니 등, 자, 건축물의 노대라는 말이 그냥 발코니예요. 발코니. 건축물 앞에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발코니입니다.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게 건축법 조문 그대로인데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죠? 자, 이런 거죠. 계산만 해보면 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제 실내예요. 실내. 아파트 보시면 이제 발코니가 이렇게 툭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발코니가 됩니다. 이제 발코니가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발코니 전체 면적을 다 산입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발코니의 모든 면적,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게 Y, 이거 X, 그래서 X, Y를 곱해가지고 이 발코니 면적을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길이가 요거를 1.8m라고 할게요. 발코니 보통 진짜 1.8m 정도 해요. 그리고 요거를 4.5m, 길이 방향을 4.5라고 할게요. 4.5. 이렇게 되면은, 실내 쪽에서 무조건 1.5m를 밖으로 뺍니다. 1.5m. 그래서 1.5m를 밖으로 빼게 되면, 자, 1.5m 나오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부분을 바닥 면적에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요 부분. 1.5m를 뺀 나머지 요 부분. 이 부분만 바닥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에서 1.5를 빼면 이 부분 얼마예요? 0.3이 되죠. 0.3. 이거 그냥 건축법 공식인 거예요. 공식. 그래서 자, 0.3 곱하기 4.5가 되는 거죠. 0.3 곱하기 4.5 하면 이게 면적이 1.35 제곱미터가 됩니다. 1.35 제곱미터를 바닥 면적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연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연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를 뺀다. 여기서 이 부분만큼 1.5m를 빼서 지금 연면적을 계산한다. 바닥 면적 계산한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이 1.35다.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저기 층수 볼게요. 층수. 뭘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자, 층수요. 5번, 36페이지 5번에서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된다. 자, 8분의 1 이하. 자,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옥상에 위치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 처음에 올라갈 때 바닥 면적을 말하는 거죠. 바닥 면적이에요. 그거의 8분의 1 이하인 거는, 자, 층수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옥탑 설계할 때, 한 층으로 더 인정받으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옥탑 설계할 때 옥탑의 바닥 면적을 옥상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하는 거예요. 8분의 1 이하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옥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옥탑을 여기 위에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는데, 옥상 전체 바닥 면적이 이렇게 빨간색이라면, 이 옥탑의 바닥 면적이, 이 주황색이, 빨간 거에 8분의 1 이하로 한다는 거예요. 8분의 1 이하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한 층으로 더 계산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이 주황색 면적이, 이 빨간색 면적의 8분의 1 이상이 되면 한 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아까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입한다. 4m를 한 개의 층으로 봅니다. 이걸 층고라고 하죠, 층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층수가 다른 경우 많죠? 층수가 다른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하나의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빠진 게 있는데, 그 전통사찰하고 한옥이 지금 빠졌어요. 전통사찰하고 한옥. 자, 그것만 할게요. 한 2분만 더 하면 됩니다. 전통사찰하고 한옥에 있어서의 바닥 면적 구하기가 있어요. 전통사찰. 옛날 절 있죠? 전통사찰하고 한옥에 있어서 지금 바닥 면적 구하기예요. 이 두 가지. 바닥 면적 어떻게 계산하나. 자, 전통사찰은요, 4m를 빼고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 4m. 한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m를 놓고 마이너스 2m 하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을 계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전통사찰 그려볼게요.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겨먹었죠.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렇게 그 밑에 바닥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게 전통사찰이에요. 전통사찰. 그러면 전통사찰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처마 끝선에서 4m를 뺍니다. 처마 끝선에서. 그리고 이쪽에서도 4m가 들어오겠죠. 4m를 빼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이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마찬가지로 여기 기둥이 좀 크다고 해볼까요? 기둥이 좀 크다고 하면 여기 기둥이 이만큼 하다. 그러면 기둥에 중심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4m를 빼고, 아무튼 이 4m를, 시험에는 4m만 나오니까. 전통사찰은 이제 4m를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있어요. 교재는 있는데. 자, 4m를 빼고, 요 부분부터, 그러니까, 네, 전화가, 네,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전통사찰의 바닥 면적이 되는 거예요. 4m를 뺀 부분. 빼고, 나머지, 자,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m를 빼고 외벽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 이게 외벽 중심선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전통사찰의 바닥 면적이 됩니다. 한옥은 이 처마선이 좀 짧잖아요. 전통사찰의 옛날 절에 비해서. 한옥 같은 경우는 이게 2m라는 거예요. 2m를 빼고, 한옥은 여기서도 물론 2m가 들어가요. 2m가 들어가서 외벽 중심선에서 이쪽 외벽 중심선까지의 이쪽 길이, 이게 이제 바닥 면적이 됩니다. 바닥 면적. 시험에서는 전통사찰은 4m, 4잖아요, 4. 그러니까 4m. 한옥은, 자, 여기 1인데, 여기 1, 5 하나 어거진데 좀 2m.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갖고, 네. 한옥은 2m, 전통사찰은 4m 됐습니다. 요 정도만 외우시면, 네. 오늘 한 것만 가지고도 5개 이상은 맞추세요. 5개 이상 맞추시면. 7개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6개 맞추시면 거의 다 맞추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안 했는데, 책은 이제 다음번 순환 때 밑줄 그려드릴게요. 이 정도만 사실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기를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8주 마지막 차죠. 지금 이제 주택법이 남았고, 그 다음에 농지법이 남았어요. 농지법은 이제 2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고, 한 문제는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맞출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농지법은 정말 금방 하고요. 그래서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 마치고 이제 끝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